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말하는 자아는 자기 존재를 가리키는 말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돼요. 자기 존재. 자기 존재에 대한 개념은 실체론과 연론이 각각 다릅니다. 실체론이 말하는 개인의 자아가 무엇이고 연기론이 말하는 개인의 자아가 무엇인가, 오늘 잘 살펴보면 이제까지 배운 선형 인과율과 상호 인과율을 다시 복습하게 돼요. 첫 시간에는 선형 인과율이 주장하는 자기 존재, 개인의 자아에 대한 개념을 한번 살펴보고, 두 번째 시간에는 연기론이 말하는 자아의 개념을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 시작은 평범하게 해봅시다. 사람마다 다 개인의 자아가 있다고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그걸 부정하고서 어떻게 해보려고 하지 말아요. 오늘 공부는 뭐냐면 우리가 그렇게 있다고 말하고 있는 개인의 자아가 대체 어떤 것인가를 한번 소상히 살펴보려고 그래요. 우리는 날마다 행위를 하고 경험을 해요. 우리가 지금 문제 삼고 있는 행위는 6가지 유형의 행위죠. 시각한다, 청각한다, 후각한다, 미각한다, 촉각한다, 정신한다. 이런 행위를 지금 우리는 문제 삼고 있어요. 인간이 여러 가지 행위를 하는데 전부 이 6가지 유형의 행위에 다 포함돼요. 실제로는 인간이 하는 모든 행위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 원인의 이름이 뭐냐면 행위자입니다. 그러니까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를 제공한 원인으로서의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자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을 일상적으로 쓰잖아요. 나는 시각한다, 나는 청각한다, 나는 후각한다, 나는 미각한다, 나는 촉각한다, 나는 정신한다. 바로 시각하고 청각하고 후각하고 미각하고 촉각하고 정신하는 행위의 원인인 행위자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라고 5가지 단어를 강조했잖아요. 인식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것이다. 변화한다는 것은 경험한다는 것이다. 경험한다는 것은 자기한다는 것이다. 자기한다는 것은 의식한다는 것이다. 지금 이런 단어를 다 공부해 왔어요. 시각하고 청각하고 내지 정신하는 이런 행위들은 전부 변화를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변화를 인식하는 행위자는 변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뜻이 들어있어요. 실체론의 행위자에게는. 또 행위자가 어디 있나요? 물어보면 행위에 숨어 있어,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실체론은 언제나 행위가 일어나면 그 행위의 이면에 행위자가 있다고 하는 전제를 합니다. 실체론은 이렇게 개인의 자아를 설명해요. 이것이 오늘 공부할 내용의 핵심입니다. 자, 그러면 행위의 원인, 나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다시 말해서 내가 행위한다는 말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행위한다, 내가 이러저러한 행위를 한다, 이 말은 나라는 존재가 행위의 배후에 실체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에요. 우리는 이걸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살아요. 그래서 행위자가 행위의 원인이 되고 행위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행위의 근거를, 행위의 원인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행위자에 두고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행위할 때 느끼는 거지만 밥 맛있게 먹을 때 내가 밥을 먹는다는 것을 의식하지 못한 채 밥을 먹어요. 그러잖아요. 막 이것 먹고 저것 먹고 그다음에 이것 먹으라고 저것 먹으라고 이렇게 막 굉장히 아주 부드럽게 스무스하게 행위가 쭉 이어져 나가다가 갑자기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면 기분 나쁜 내가 생겨나는 것이죠. 기분 나쁜 내가 생겨나면 행위가 유연하게 흘러가지를 못해요. 왜 그래요? 이런 걸 본다면 부드럽게 이어지는 행위를 방해하는 자가 행위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안 나타나면 부드럽게 나갑니다. 내가 행위한다라는 말은 모든 행위의 배후에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행위자인 내가 있다, 이런 의미예요. 그래서 행위의 원인이 되고 행위의 근거가 된다는 거예요. 뭐가? 행위자가. 우리는 그렇게 사고하면서 삽니다. 따라서 행위자는 모든 인간이 하고 있고 해야 할 행위에 앞서 있어요.
선행한다 그 말이에요. 선행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이 행위자가 행위를 지배하는 위치에 있다. 이 행위자가 행위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언제나 인간의 경험은 뭘로 설명되냐면 행위로 설명되는 게 아니라 행위자로 설명이 돼요. 행위자로. 그래서 좋아도 내가 좋고 싫어도 내가 싫고 나빠도 내가 나빠요. 이런 사고방식을 뭐라고 하냐면 선형적 사고방식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원인 하나가 먼저 선행하면 이 절대적인 원인이 모든 행위의 결과를 지배한다는 말이죠. 시각하는 행위를 예로 들어볼까요? 시각하는 행위는 실체론에서 그렇다는 겁니다. 시각하는 행위는 시각하는 행위자에 의해서 일어난다.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여요. 시각하는 행위자가 없으면 시각하는 행위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각하는 행위자는 시각하는 행위의 원인이고 시각하는 행위는 행위자의 결과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위자와 행위는 인과관계로 결합되어 있는 거죠. 행위자와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합된다고요. 연기에서 우리는 무엇과 무엇이 인과적으로 결합된다고 배웠나요? 행위와 행위가 인과적으로 결합된다는 걸 배웠어요. 그러니까 실체론하고 인과론하고 설명하는 방식이 판이하게 다르죠. 이렇게 행위자가 고정적인 원인으로 등장하면 언제나 인과적 영향이나 효력이 어디에서 어디 쪽으로 움직이냐면 원인에서 결과 쪽으로 움직여요. 청각하고 내지 정신하는 행위도 이와 이제 마찬가지로 설명하는데 이렇게 행위자가 모든 행위를 지배하게 된다고 주장을 하면 우리는 새로운 행위를 할 수가 없어요. 왜? 행위자가 고정된 행위자가 모든 행위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건 운명이고 숙명이죠. 이렇게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개인의 자아를 뭐라고 하냐면 실체적 자아 이렇게 말합니다. 실체로는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실체적 자아인 자기 존재가 행위자로서 자기 행위를 모두 다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실체적 자아의 존재를 받아들이면 어떤 인생을 사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행위자가 실체적인 것으로 고정이 되면 이 행위자로부터 나오는 모든 행위들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는 영역이 되어버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세요. 행위의 원인으로 존재하는 자아를 인정하게 되면 이게 행위죠. 안이비설시니까 이 자아를 인정하게 되면 인과적 영향관계가 이 방향으로만 움직여요. 나라는 존재에서 행위로만 인과적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청각을 해서 나라는 존재를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체적 자아의 가장 큰 맹점은 우리가 행위 속에서 변화를 추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라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확정되면 내가 시각하는 색, 내가 청각하는 성, 내지 내가 정신하는 법, 이런 행위 대상들의 세계가 실체적으로 또 구정돼 버려요. 나라는 존재를 실체적인 것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이 세계라고 하는 실체 속에서 이 실체와 대립하면서 살아야 돼요.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시각한다는 것은 변화한다는 거예요. 이 시각한다고 하는 다른 말로 말해서 변화한다는 이 대상이 색이고 나머지 인식의 대상이 성형 미촉법인데 이것들이 행위가 아니고 존재로 우리 앞에 턱 버티고 서 있는 거예요. 내가 색을 시각한다 했을 때 색이 턱 우리 앞에 자기 존재와 대립해서 딱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체적 자아를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세계와 내가 대립해야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아무도 이 세계와 대립해가지고 이 세계를 꺾을 수 없어요. 그러면 실체적 자아를 가지고 살면 이 세계의 변화가 우리를 공격해요. 아, 저것은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왜 변했을까? 아, 저러지 말아야 되는데 왜 이랬을까? 계속 우리는 세계와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힘을 과시해가지고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지만 결과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세상에 희생돼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실체적 자아를 가지고 살면 이 세계의 변화가 나의 짐이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짐이 되는가?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면 생로병사를 가지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생로병사는 인식행위예요. 행위라고요. 생은 태어난다는 행위고, 노는 늙는다는 행위고, 병은 병든다는 행위고, 사는 죽는다는 행위예요. 그런데 이 행위의 원인인 행위자가 있다고 받아들이면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내가 태어난다. 내가 늙는다. 내가 병든다. 내가 죽는다. 행위의 원인으로 행위자를 가정하게 되면 이런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런 무서운 일은 본래 세상의 일이 아니고요. 인간이 자기 존재를 실체적인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에 벌어져요. 내가 태어난다는데 어쩔 겁니까? 내가 늙고 내가 병들고 내가 죽는다는데 어쩔 거예요? 그래서 실체적 자아를 가져가는 순간 이 세상의 변화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공격하고 이 세상의 변화를 우리는 힘겹게 짊어지고 살아가야 할 운명에 떨어져요. 인간이 이렇게 비참한 한 생을 사는 것은 세존의 가르침에 의하면 실체적 자아를 주장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실체적 자아라는 말을 한번 잘 살펴보면 실체라는 것은 불변이라는 뜻 아닙니까? 불변하는 자기가 있다고 받아들였는데 자기가 변화해요. 자기가 변화합니다. 시각을 통해서 변화하고 청각을 통해서 변화하고 이때 나라는 존재는 괴로움 속에서 몸부림치게 되지요. 우리가 실체적 자아를 버려야 하는 이유는 당연해요. 왜 당연합니까? 실체적 자아가 바로 모든 행위의 원인으로 가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위 속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행위자는 모두 다 소유해야 돼요. 인간의 잘못은 어디에 있냐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실체적으로 존재한다고 하는 믿음에서 생겨나요. 이런 믿음을 갖게 되면 이 변화 속에서 살아가는 인간의 운명이 비참하다니까요. 세존은 다음과 같이 설했습니다. 태어나기 마련인데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한다. 늙기 마련인데 늙기 마련인 것을 구한다. 병들기 마련인데 병들기 마련인 것을 구한다. 죽기 마련인데 죽기 마련인 것을 구한다. 이 말의 의미가 통해요? 여기서 말하는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늙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병들기 마련인 것을 구하고 죽기 마련인 것을 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행위의 원인으로 실체적인 행위자가 있다고 가정하는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죠. 사람들은 아마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살아남고 싶었을 거예요. 그래서 죽지 않는 것을 찾아 헤맸겠죠. 그런데 실체라는 것을 찾았는데 불행하게도 그 실체가 이 모든 변화를 소유해야 한다고는 결론이 나 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이상한 일이죠. 태어나기 마련인데, 즉 태어난다고 하는 변화가 있기 마련인 이 세상에서 왜 태어나기 마련인 것을 구합니까? 자기 딴에는 안 태어나는 것을 구했는데 그것이 태어남을 다 소유해야 돼요. 나머지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실체론의 자아 개념을 한번 정리해 볼게요. 행위자를 행위의 원인으로 삼습니다. 이것이 오늘 그 수업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행위가 있으면 그 행위를 일으킨 원인인 행위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 행위자를 나라는 존재로 삼아요. 이러한 견해는 행위의 변화 속에서 실체를 파악하려고 하는 어리석은 주장이에요. 변화 속에서 실체를 찾으려고 인간은 헤매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변화 속에서 변화하는 것으로 살아야 하는데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살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 결과가 뭡니까? 그 결과가 바로 뭐냐면 거대한 이 세상의 변화 속에서 그는 이 변화에 대항해야 해요. 대항해봤자 소용없어요. 변화 속에서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산다는 것이 이 가혹한 현실을 만듭니다. 한번 돌아보세요. 나에게 어떤 변화가 지금 와 있으며 그 변화 속에서 나는 어떤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살려고 지금 몸부림치는가. 그때 변화가 여러분에게 고통을 안겨줄 거예요. 자전거 탈 때 어떻게 타라고 그랬어요? 변화하는 것으로 타야 합니까? 변화하지 않는 것으로 타야 합니까? 변화하는 것으로 타야 돼요. 자전거 딱
안장에 올라 앉아가지고 변화하지 않는 자세를 다 갖추고 있으면 자전거가 그를 쳐박아 버립니다. 그러나 자전거의 변화에 맞춰서 그 자전거를 타는 사람이 움직여 준다면 자전거는 잘 나갈 거예요. 이게 간단한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는 인간의 행위가 어떤 원인에서부터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 원인인 행위자를 가정했어요. 행위자를 일단 가정하면 이 변화 속에서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는 실체적 자아에게 고통을 안겨줘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실체적 자아는 끊임없이 세계의 변화 속에서 세계의 공격을 받는다 그래요. 암이 걸리는 것도 공격이고 또 배신을 당하는 것도 공격이고 또 하던 일이 어그러진 것도 공격이겠죠. 사람들의 불안은 변화하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데서 일어나요. 변화하면 안 되는데 변화하면 어쩔 거요? 초조하고 불안하고 동요해요. 그래서 변화 없이 사는 것을 굉장히 선호합니다. 변화가 있긴 있어도 어떤 변화가 있어야 하냐면 자기가 허용하고 수용할 만한 변화만 일어났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그러나 세상의 변화는 그 핵심이 뭐에 있냐면 생로병사에 있어요. 생로병사는 우리의 무거운 짐입니다. 실체론의 자아의 개념은 우리에게 비참한 운명의 삶을 열어줍니다.